안녕하십니까, 용수령입니다. 복사꽃, 즉 복숭아꽃에서 유래된 도원경과 관련된 이야기로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수령 김신우 박사고요. 흥미로운 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문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시작하려 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복숭아꽃 도화로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제가 편저자로 발간한 재미진 고사성어라는 책에서 3, 4개씩 고사성어를 설명하며 방송하는 오디오북 방송과 수시로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한글로 용수령 치시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먼저 그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그림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는 안 잡고 엉뚱한 무릉도원에 다녀온 어부의 도원경을 발견하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3번 그림은 삼국지 초반에 유비, 관우, 장비가 만나서 복숭아밭에서 결의 형제를 맺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과연 술만 먹었을까요? 아님 복숭아도 따먹었을까요? 그림상으로는 복숭아가 열릴 때가 아니니 그냥 깡술 먹은 거로 보입니다. 아님 장비가 멧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왔는지 모르고 말입니다. 4번 그림은 글쎄요. 설명 잘못하면 친일파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결론은 도원경, 즉 무릉도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천국과 낙원 같은 이상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 봅니다. 반면 도원결의는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뜻이 맞는 사람끼리 형제 또는 두목과 부하가 되기로 맹세하면서 죽을 때는 함께 죽자는 섬뜩한 약속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속이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비, 관우, 장비조차도 그토록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결국은 다 다른 나라에 죽었으니 말입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군주랍시고 큰형님이 된 유비는 여기서 사실은 관우가 제일 연장자인데 유비의 혈통이 왕족이다 보니 관우가 혈통에 눌린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비는 오히려 관우와 장비가 저를 위해서 먼저 죽었음에도 할 거 다 하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으니 도원결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관우와 장비에 비해 유비라는 인물은 왕족이라는 이유로 과대 포장된 뻥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줄을 잘 타고나는 것도 능력이니 여기서 유비를 까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원경은 복숭아꽃 피는 아름다운 곳, 이 세상이 아닌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 즉 인간이 생각하는 최고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세상인 이상향을 일컫는 말로 천국, 유토피아, 낙원, 불국토동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진시대, 시기상으로는 317년에서 419년대의 시인인 자가 연명이어서 이름인 도잠보다는 도연명으로 더 유명한 도연명의 도와 원기에 나오는 말에서 도원경이 유래되었다 합니다. 어느 날 무릉지역에 사는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물 위로 복숭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데 기야 향기가 죽이더랍니다. 향기에 취해
해롱해롱 꽃잎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앞에 커다란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양쪽으로 복숭아꽃이 가득 핀 곳이 나타나더랍니다. 도화만발인 거죠. 수백 보에 걸치는 거리를 복숭아꽃이 춤추며 날아다니는 가운데 자세히 보니 계곡 밑으로 작은 동굴이 뚫려 있었다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레카! 무협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원의 시작인가요? 그런가요? 더구나 그 동굴은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더니 벼랑간 확 트인 밝은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끝없이 너른 땅과 기름진 논밭, 풍요로운 마을과 뽕나무.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영화 뽕을 찍었다면 초대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풍요로운 마을과 뽕나무, 대나무밭 등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에휴, 천국이여는 물 건너 간 듯합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어부에게 그곳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답니다. 어부가 그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피난 온 이후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부는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며칠간을 머물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입니다. 이를 회자정리라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부가 그곳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이 당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제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어부는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길목마다 표시를 하고 돌아와서는 즉시 고울태수에게 사실을 고합니다. 배신이야 배신. 태수가 기이하게 여기고 사람을 시켜 그곳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표시해 놓은 것이 없어져 찾을 수 없었답니다. 꼭꼭 숨어라 가발벗겨질라. 그리고 만약 찾았다면 도원경이니 무릉도원이니 하는 이런 고사가 안 생겼겠지요. 그 후 유작이라는 고사, 여기서의 고사는 높을고 선비사자를 써서 뜻이 크고 인격이 높은 선비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박해와 목숨이 두려워 숨어 사는 선비들로 주로 야인 또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작이라는 고사가 이 말을 듣고 호기심이 동하여 그곳을 찾으려 갖은 애를 썼으나 찾지 못하고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 합니다. 화병이나 죽은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고사에 글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찾으려 하지 않고 도원경이라는 이야기로만 전해진다 합니다. 자, 도원경과 관련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때 안평대군이라고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둘째 형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와 함께 죽임을 당하니가 꿈에 도원경을 거닐던 이야기를 유명한 화가인 안견에게 그리게 하여 탄생한 몽유도원더에 나타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도원경을 그린 거랍니다. 복숭아꽃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는 복숭아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하얀 복숭아를 백도라 하지요? 빨갛고 노랗게 익은 복숭아를 천도, 황도라 합니다. 근데 왜 홍도는 없을까요? 그것은 홍도야 오지 마라. 홍도가 자꾸 울어대서 홍도라 할 수 없었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중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무의자연을 설파하는 도교라는 사상이자 종교가 있습니다.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무당파와 곤륜파가 대표적인 도장 사상을 지닌 집단입니다. 도교에서 도인들은 자연과 하나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우화 등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도교에서 복숭아는 매우 영적인 힘이 강한 과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복숭아가 여성의 성기를 연상시켜서 그런지 다산, 생명력,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며 악령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복숭아는 일반적인 복숭아가 아니라 신선이 사는 곳에서의 선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디에 선과가 존재하는지 먹어본 사람은 있는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절대 권력을 지녔다는 진시황조차 반도복숭아를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중화민족의 뻥쟁이 기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하여 대중화이며 중화인이라서 대륙인이라 자칭하니 말입니다. 그에 비해 자기들이 아닌 민족을 모두 오랑캐라 비하합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도 맥락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꼭대기 높은 곳 천계에서 선과로 불리우는 복숭아를 관리하는 이가 서왕모라는 여신입니다. 수많은 여성신 중 능력과 권력에 있어 최고의 지위에 있는 미녀입니다. 서유기에 보면 그녀는 천계에 반도원이라는 이름의 복숭아 과수원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직접 복숭아를 키웁니다. 이 과수원에 복숭아가 전부 3,600그루가 있는데 입구 가까운 곳에 있는 1,200그루는 3,000년에 한 번만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이 복숭아 열매는 작지만 인간이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신선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더 안쪽에 있는 1,200그루는 8겹의 꽃잎을 가진 꽃이 피고 6,000년에 한 번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먹으면 안개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고 불로장생의 몸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의 가장 안쪽에 있는 1,200그루의 복숭아는 포도 색깔의 반점이 있고 씨가 작아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려 9,000년이 걸린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태양이나 달처럼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손오공이 이 복숭아 과수원의 관리인이었답니다. 이놈이 어느 순간 빡 돌아서 몰래 복숭아를 훔쳐먹고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3,000년, 6,000년, 9,000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복숭아를 손오공이란 놈이 다 먹어버렸으니 자기가 먹을 게 없어진 옥황상제가 어찌 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꼰질러서 부처로 하여금 거대한 바위 안반 속에 손오공을 가둬놓으며 서유기가 시작됩니다. 자, 또 하나의 동방삭 투도라는 설화에서 여기서의 투도는 훔치는 자, 즉 도둑놈을 말합니다. 중국말로는 양상군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동방삭이라는 도둑놈이 서왕모가 키우는 복숭아를 훔쳐먹고 인간계로 내려와 3,000갑자, 여기서의 한 갑자는 6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3,000갑자는 즉 18만 년이 대기입니다. 즉 18만 년을 살았으므로 3,000갑자 동방삭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다. 1970년대 초반 방영돼서 50대 이상 아재들이 한때 열광했던 코미디 말장난이 있었습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의 코미디인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있다면 그분은 50 이상 아재 인정해드립니다. 노래 시작합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프리카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임의적으로 계속 붙일 수 있으므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김, 이, 박, 최, 지구상 성을 다 갖다 붙여 바꿔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어마어마해서 가히 가성비 갑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서영춘 씨나 한무 씨가 해야 제맛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래오래 살라고 이름을 길게 지어줬는데 정작 물에 빠진 지 새끼 이름 부르다가 건져내지 못해 죽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풍자한 내용이었습니다. 각계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김수한무는 김은 성이고 목숨에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북이와 두루미에 오래 사는 동물로 꼽히는 십장생 중에 있는 동물입니다. 십장생은 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삭의 옛날 중국의 삼천갑자를 살았던 동방삭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치치카포는 아프리카 어디선가 오래 산 사람 이름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리사리 센터와 워리워리, 세프리카 또한 모두 전설 속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이며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자그마치 969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구루미는 오래 사는 존재이며 허리케인 또한 구루미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바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담벼락은 이렇게 강력한 허리케인마저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것이고 서생원은 아무리 튼튼한 담벼락이라도 끝내 구멍을 뚫어 무너뜨리는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이러한 서생원의 천적이기도 하며 바둑이는 고양이의 천적인 개를 의미합니다. 돌돌이는 당연히 개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슈퍼맨이 아니라 돌돌이다라는 귀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강아지보다 강한 존재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물어가라 한다 해서 얼싸 좋다 하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가 말하지요. 뚝! 우리 애기 꽃감 줄 테니 울음을 그치렴. 마법과 같이 아기가 울음을 그칩니다. 으아 뜨거! 호랑이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칩니다. 방 안에 자기보다 훨씬 무서운 곶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생상극으로 이루어진 천재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대는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람에 날리우고 강력한 바람일지라도 튼튼한 담벼락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담벼락일지라도 서생원의 끈질김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으며 서상원은 고양이에 고양이는 개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 세상 어디든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오로지 부처님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을 논했다 해서 종교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으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단어가 부처님에게서 유래되었기에 논했을 뿐이니 말입니다. 일찍 마치기가 서운하니 여담으로 예쁘게 포장된 뜨끈한 관상에 대해 알고 넘어갑시다. 도화살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욕이
과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화살이 낀 여인은 얼굴의 한 부분이 홍조를 띈다는 속설이 있으며 과도한 성욕으로 인해 한 남자로 만족치 못하여 여러 남자를 만난다 합니다. 예전에 변강세라는 영화가 있었죠. 남자 주인공이 변강세 이대근 씨였고 여자 주인공이 옥룡 아마 이미숙 씨였을 거로 기억합니다. 아주 유치찬란한 성인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셔널 했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환장했더랬습니다. 자그마치 변강세가 산 중턱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아랫동네에 홍수가 나는 그런 장면이 CG 처리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보긴 봤는데 유독 그 장면만 기억납니다. 어릴 때 몰래 동네 영화관에 숨어 들어가 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자, 도화살에 대해 예전에는 다른 이성들과 마구잡이로 엄청 해프게 성관계를 맺거나 유흥업소에 종사할 팔자, 옛날에는 기생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창녀나 콜걸 등이 바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극도로 꺼리는 사주로 여겨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등 남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하는 직업에서는 도화살이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나 더 꼽는다면 몇몇 정치인을 강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성이 꼬이거나 남들에게 인기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그럴싸하게 과대 포장되거나 훨씬 아름답게 미화된 경향이 있으니 환상은 갖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도화살에서의 도화의 원래 의미도 아주 뛰어나게 아름답진 않지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복숭아꽃이 옆에 있던 날파리들을 끌어 불러 모아 홀리게 한 다음 시름시름 앓게 해 죽인다는 실제로는 아주 무시무시한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말의 의미가 바뀌는 것 또한 상당히 존재하니 본래 의미에 대해 너무 연연해하지는 말자 이겁니다. 자, 집 근처에 복사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산책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1호선 국철 역곡역에서 하차하신 후 북부광장으로 나와 고강동 쪽으로 직진하시면 1, 2km 이후부터 복사골이 자리합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춘덕산 공원도 있습니다. 걷다 보니 도심 바로 옆에 여전히 정겨운 시골이 자리합니다. 겨우 10분을 벗어나 이런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에 행복함이 밀려듭니다. 오늘의 소확행입니다. 제법 유명한 음식점과 카페도 몇 군데 있으니 즐겁게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정겨운 냄새도 있습니다. 밭작물을 키울 때 이곳에선 여전히 인분을 뿌리나 봅니다. 옛 시골의 퍼세식 화장실 냄새가 드문드문 납니다. 예민한 경우에만 맡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영수령 방송을 마칩니다. 만수무강하시고 늘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룡 드래곤 용수령입니다.